증시가 연 이틀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과 그에 따른 예금 부담금 신설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주말 유로존이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은행에 예출된 예금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겠다고 한 것이 유로존 신뢰 하락과 예금 이탈, 은행권 등급 강등 우려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43%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35%, 0.55%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키프로스 우려에 하락했으나 낙폭을 개장 초에 비해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키프로스발 악재로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소시에테 제너럴과 유니크레디트가 각각 3.34%, 3.6% 하락하는 등 금융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나라별로는 영국이 0.49%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4%, 0.48%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유로존과 키프로스 정부가 합의한 구제금융안에 전례 없는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안이 포함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날 일제히 출렁거렸습니다. 키프로스 의회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예금 과세 방안이 포함된 구제금융안 표결도 하루 뒤로 연기했습니다. 의회는 지난주 합의된 구제금융안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표결을 미뤘습니다. 예금 대량 인출 위기를 맞은 키프로스의 은행들이 국경일인 18일 휴정한 데 이어 19일에서 20일도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키프로스는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은행 예금의 10만 유로 이하의 예금에게는 3%를, 10만 유로 이상은 12.5%에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로화가 키프로스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로존이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은행에 예치했던 예금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겠다고 한 것이 유로존 신뢰 하락과 예금 이탈 우려 등으로 이어지면서 유로화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유로화는 이날 1.2934달러에 거래돼 전거래 일에 1.3076달러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유로화는 장중한 때 달러 대비 1.5% 하락한 1.288달러까지 떨어졌으며 14개월 내 가장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82.533으로 전거래일에 82.277에 비해 상승했고 영국 파운드화는 1.511달러를 기록해 전날 1.5097달러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주택시장 차감 경기가 2달 연속으로 주춤거렸습니다. 주택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3월 중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4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2월 확정치인 46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인 47보다 낮은 수준으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현재 단일 가구 주택 판매 지수도 47로 전월 확정치인 51보다 하락했고 향후 6개월 내 주택 판매 지수도 51에서 50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기획하는 핵심 부서인 통화정책국 수장에 기존 양적 완화 정책을 설계했던 아마미야 마사요시를 재기용했습니다. 아마미야 이사는 지난해 5월 오사카 지점장으로 발령나기 전까지 6년간 통화정책국을 책임지며 현 일본은행의 부양책을 설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앞으로 추가 양적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연 이틀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신설된 예금 부담금 때문에 뱅크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경제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4% 정도 하락했고 그에 앞서 마감됐었던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한편 어제 마감됐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로 1970선 아래로 내려와 마감됐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닷새만 하락하면서 어제장 2% 이상 내려서 540선 초반으로 내려와 마감됐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국내 증시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인지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어떻게 됐는지 짚어보면서 야간 선물 마감 동향과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시황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의 전망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보는 순서입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키프로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경제 지표도 부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사상 최고치 랠리 중단 이후 이틀 연속 조정이 전개되면서 연초 랠리를 지속하던 글로벌 증시의 본격 조정을 예고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4,452까지 62포인트 하락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237까지 11포인트, S&P 500은 1,552까지 8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유럽 증시와 함께 시초가 개발락 출발에 장 초반 1% 이상 급락했지만 낙폭을 축소해 장중 상승 반전했다 장막판 재차 하락하면서 약세로 마쳤습니다. 10일 연속 상승하며 8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하던 뉴욕 증시가 T플러스발 유로존 위기 재현과 경기지표 악재로 개장 전부터 선물이 1.5% 이상 급락하며 급조정이 전개되다 낙폭을 축소하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30년 내 최저 수준이고 골드만삭스에서 S&P 500 지수가 연내 1625선까지 향후 9% 정도 추가 상승을 전망했지만 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 업종에 걸쳐 조정이 전개되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14선까지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유로존과 키프로스 정부가 합의한 구제금융안이 전례 없는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안이 포함되자 유럽은행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며 유럽, 미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확산시켰으나 키프로스 의회가 표결을 19일 4시로 연기시켜 낙폭은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건설업계의 경기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택시장 지수가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4를 기록해 예상치 47을 하회하여 3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며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악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소매 유통, 통신 등 23개 업종이 상승하고 금융 건설 업종 등 119개 업종이 하락하며 업종 상승률이 16%, 하락률은 무려 83%로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7개, 나스닥 100 종목 중 19개, S&P 500 종목 중 93개 종목만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20% 전후에 불과하고 불과의 업종 종목 상승률이 20%를 밑돌아 근년들어 가장 흔한 시장 흐름을 보였으며 지수 대비해서도 차익 매물 출회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JC페니가 6.2%, 베스트바이가 3.17%, 휴랩패커드가 2.93% 급등한 것을 비롯해 애플, 사우스 웨스트 항공,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 홈디포, 캐터필러, CVS, 한일 등이 상승하고 애플은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분석들은 애플이 뉴욕 증시 하락에도 $455까지 2.7% 상승했는데 애플 컴퓨터는 $420 지선이 유지된다면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500 선까지 반등을 전망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현금 보유 확대 지속입니다. 현금 비중을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미 조정권에 진입하여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되고 있어 큰 폭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19일하고 20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럽 증시 해지 전략으로는 선물 보유 비중을 높게 유지할 경우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지수 등 파자 상품을 매도하여 해지하여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잠시 살펴보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전일 급락했습니다. 당분간 그동안 급등했던 일본이나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조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 당분간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이어서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 시장은 0.주간시장 대비해서 0.55포인트 상승한 260.85에 마쳤습니다. 고점 261.55, 저점 260.20으로 1.3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7,624계약으로 3일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6월물이 본격 거래된 지 3일 만에 3월물 일평균 거래량을 상회하며 활발하고 변동성도 이틀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초가 강보합 출발로 장 초반 하락 반전하기도 했으나 260.20을 저점으로 재차 상승 반전하여 미국 증시가 급반등해 장중 상승 반전하자 261.5까지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상승폭을 축소한 채 마쳤습니다. 개인이 1,042계약, 기관이 150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1,170계약 매도하며 이틀 연속 개인과 기관은 매수돼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충돌하고 포지션도 최근 들어 최대를 보였습니다. 전일처럼 개인이 장중 내내 매수를 지속하다 장막판 최대 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도를 지속하다 장막판 최대 순매도 포지션으로 마감했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관망하다 장막판 매수량을 늘리면서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시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상승으로 콜은 10% 전후 상승하고 풋은 10% 전후 하락하였습니다. 선물지수가 급반등하면서 장중콜이 20% 급등했다. 상승폭을 축소하고 풋은 20에서 30% 급락했다. 낙폭을 축소하며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야간 선물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봤고요. 오늘 장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 전망에 따른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어제 1970선 붕괴될 수 있다 하셨는데 말씀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은 시초가 갭 하락 출발해서 개장 전부터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하자 장 초반 종합지수가 1970포인트까지 선물지수가 259.10까지 급락한 후 프로그램 매수를 중심으로 기관과 개인들이 강력 매수하자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축소하며 반등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지연되자 장막판 급락의 종합지수는 1970포인트가 붕괴되었습니다. LG전자, SK텔레콤, KT, 한국전력, SK 등 경기 방어주와 한류 관련주들이 반등을 시도했지만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중공업 등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선물 급락으로 콜옵션이 급락하고 풋옵션은 급등하며 옵션이 이틀 연속 큰 변동성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종합지수가 1970포인트 단기 지선이 붕괴되고 코스닥은 545 지선이 붕괴되어 추가 조정이 전개되며 거래소는 조만간 1950과 1930을 차례로 붕괴시킨 후 종합지수 1900, 선물지수 250포인트 부근까지, 코스닥도 500포인트 부근까지 추가 조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현물은 현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리스크 관리 위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추가 조정 대비해서 넓은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시장은 시초가 하락 출발해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8포인트 붕괴를 시도하며 추가 조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 261포인트 부근에서 매도하여 하락 시 258.80 부근에서 청산하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금요일 저점은 종합지수 1951, 선물지수 258포인트, 고점은 종합지수 1972, 선물지수 261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 지선은 선물 259.00,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 261.30을 제시하고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7에서 상한선 262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폴 매도 또는 풋 매수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박스권이 지속되며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옵션 매도와 합성 전략 위주로 대응하되 변동성 증가 시는 풋 매수로 대응하고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260 매수에 풋 255를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과 비슷한데 풋 매수는 지수가 하락하고 변동성 증가 시 유리하고 콜 매도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변동성 감소 시에도 유리하며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고행사가 매수에 풋 저행사가 매도하여 지수가 상승하지만 않거나 지수 하락 시 유리하며 스트랩 매도 전략은 풀과 풋 옵션 양매도 전략 중 콜옵션 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 2배로 높여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지수 하락 또는 통보 시 옵션 양매도로 큰 수익이 가능한 박스권 옵션 매도 중 공격적 전략이므로 지수 급등 시에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략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는데 여기에 붙은 조건 때문에 세계 증시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모든 예금주들에게 부담금을 떼어내서 그 돈으로 경제회복에 쓰겠다라는 건데 이 때문에 뱅크런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방송을 예. 들어가기 전에 이 키프로스 사태에 대해서 앵커랑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워낙 지난 주말에 나온 구제금융안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 사태가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서는 일회성 부담금을 물리는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구제금융 방안은 IMF와 EU, ECB가 종전 17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로 그 규모를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0억 유로의 대부분인 약 58억 유로를 예금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 규모에 따라서 이른바 텍스, 세금을 물리는 일회성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양산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나 이런 향배가 거부감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정부의 표결 처리도 다소 늦춰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현재 트로이카가 기존에 제시했던 내용들은 예금 규모가 1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일회성 부담금을 9.9% 물리고 10만 유로 이하는 6.75%를 물리는 것을 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니코스 아나시아데스 대통령은 현재 이 안건이 반발일 기류가 커지자 2만 유로 이하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소액 예금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10만 유로와 50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이 현재 복합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이 선택될지 여부도 다소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조치에서 이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의 의회 비준 전망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표결이 기존 17일에서 18일로 연기가 됐다가 또다시 19일로 두 번이나 연기가 됐다고요. 그만큼 의회에서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부결될 전망도 있다고요.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비준을 못 받게 되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1차 부결이 되면 재차 이제 의회에서 표결 처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현재 전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의회 표결이 18일 날 예정이 돼 있다가 다시 1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19일 날 오후 4시로 연기가 됐다가 다시 오후 6시로 이렇게 연기가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때까지 현재 은행들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코스 아나시아데스 대통령은
친 구제금융안의 친 유로파라고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인물인데요. 현재 연정은 28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민주전선과 민주당이 의석수가 28석인데요. 의회의 총 의석은 56석이기 때문에 과반의 그 표결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정과 플러스 소수 여당의 1석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수 야당들이 현재 반발 기류가 커서 실제로 이것이 비준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문을 열게 되면 뱅크런 사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비준안의 촉각이 현재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키프로스 구제금융 방안에서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국가로는 러시아가 지목이 되고 있다고요. 어떠한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키프로스는 2008년도에 유로화를 도입한 유로존의 편입 국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규모는 유로존에서 0.2%, 매우 미미할 정도로 그 존재감은 좀 낮은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키프로스는 그 은행권의 그 텍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하면서 거액 예금주와 세계 주요 외환 도피처로 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 예금이 상당 부분 현재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은행 자산은 키프로스 GDP의 8배 규모, 예금은 GDP의 4배 규모고요. 키프로스의 공공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27%에 현재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 GDP의 4배 규모인 예금 규모는 약 684억 유로 정도가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31%가 러시아 자금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규모는 약 210억 유로 정도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 은행들이 그 두 개 은행들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사이프러스 은행과 마이키 은행이 현재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포함된 예금 중에 만약에 트로이카의 그 원안대로 일회성 부담금인 텍스를 물릴 경우 약 러시아 예금의 10% 정도가 텍스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주 현재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구제금융 협상단이 러시아와 이를 조율하기로 했지만 일회성 부담금 강행은 단독으로 발표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현재 강하게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키프로스 예금 부담금 조치로 인해서 뱅크런 사태로 번질 위험성 경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은행은 문을 잠근 상태입니다. 은행 휴무를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18일 월요일도 은행 휴무로 은행이 임시 휴무를 했고 19일도 현재 휴무를 늘리겠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의회의 비준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난 이후에 아마도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지난 주말에 예금자들이 ATM기,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자금융을 통해서 자금 이체를 하려고 했지만 이도 현재 차단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2007년 9월 14일 영국의 로던락 은행은 뱅크런 사태가 3일간 있었는데요. 단 3일 만에 전체 노던락 은행의 8%인 20억 파운드가 인출되는 뱅크런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키프로스는 이런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은행문을 현재 닫아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일회성에 한정된 그 구제금융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타 재정위기 국가로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안이 여전히 좀 투자자들에게 현재 미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키프로스 사태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세계 증시의 반응일 텐데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정적인 영향,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 이제 키프로스의 새로운 정부를 이끌고 있는 네. 현재 니코스 아나시아데스 대통령이 의회 표결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밑 접촉으로는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현재 급거 러시아로 일부 장차관이 날아간 상태고요. 따라서 그 의회 표결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후유증은 있겠지만 일단 뱅크런 사태는 막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의회의 표결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요 증시가 이 키프로스 사태 때문에 현재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영국의 오늘 FTSE 지수도 0.49% 내렸고 독일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의 캬크 40 지수도 오늘 0.4%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재정 불량 위기 국가들의 낙폭이 컸는데요. 이탈리아의 MIB 지수는 0.85% 하락했고 스페인의 아이벡스 35 지수도 1.28%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 증시도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대체 안전자산인 금 수요는 오히려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새벽에 금은 0.8% 온스당 1604달러 6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유로존의 흐름이 불확실하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달러 지수가 강세를 가져가고 유로화가 약세를 가져가는 등 키프로스 사태가 국제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 아직까지는 복병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키프로스 사태가 언제쯤 좀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고비는 의회 비준 여부가 될 텐데 이때가 아무래도 첫 번째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회 비준이 1차 그 성패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19일로 예정이 돼 있지만 이 의회 비준이 생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금자의 동요는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포브스는 선의의 예금자의 피해를 양성하는 예금자에게 이렇게 일회성 그 부담금을 물리는 부분은 전례가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현재 비판을 가져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전례가 이른바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로 전염되는 전염 위기를 가장 경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의회 표결을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의회 표결이 만약에 부결될 경우 장기화로 가져갈 경우에는 유럽 증시 중심으로 그 파장이 조금은 더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로 크게 내렸습니다. 197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닷새만에 내렸는데 2% 이상 밀리면서 540선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어제 큰 폭으로 내리면서 이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장 마감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장 사실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시장을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그 갤럭시 S4 출시 이후에 아무래도 뭐 징크스라면 징크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갤럭시 뭐 노트부터 시작해서 1, 2, 3 나올 때마다 신제품 출시 기대감으로 그 출시 전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제 막상 이제 출시가 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에 재료 노출이라는 이런 부분들, 재료 소진이라는 이유들이 전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삼성전자 징크스가 역시나 뭐 어제장에도 진행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뭐 우리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뭐 20% 가까이 됩니다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들은 아무래도 어제 시장에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주들,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고점 이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어제 시장을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한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수급적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팔았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제 개파락 이후에 기업을 전혀 메꾸지 못하고 음봉을 내면서 이제 끝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시장을 지켜봐야겠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불안한 움직임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어제장 같은 경우는 뭐 현대글로비스, 상대적으로 현대차 자동차 그룹주는 뭐 IT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현대글로비스는 일본기 실적 우려,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그 중소 업체들의 좀 지원 정책,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대형주가 조금 예년보다는 뭐 실적을 내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규제들이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들이 현대글로비스의 하락을 주도했던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 부품주들, 뭐 2차전지, 한솔테크닉스, 뭐 RF텍, 뭐 크로버 하이텍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렸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부품주들이 상당히 최근에 보면 뭐 3%에서 5%, 많게는 뭐 7%, 8%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61선을 하방 이탈하고 이제 어제장에서 121선 가까이 내려오면서 어디쯤 지지선이 될까, 어디에서 시장의 지지가 될까가 가장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의 체크포인트 짚어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어디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느냐, 그리고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턴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121선인 1960 정도가 지지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만약 이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지난 2월 초에 이제 하락을 했던 1930 정도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 좀 가볍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신호들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얼마나 이제 줄어드는지, 그리고 규모 자체와 강도 수준들이 조금씩 누그러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바닥을 잡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현재처럼 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거세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뭐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코스닥 관련주들,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 냈던 종목들 위주로 아무래도 지금 차익 실현을 좀 수익이 낮은 분들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포지션을 좀 늘려보겠다, 좀 사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바로 어제 급락이 나와서 바로 뭐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밑꼬리를 달면서 좀 매수세가 매집이 될 때, 그럴 때 들어갈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하루 이틀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1차 지지선은 1960으로 보시지만 이 선을 또 이탈하게 된다면은 지난 저점 수준인 1930선대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시장 전망을 내다볼 때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앞으로 시장 전망을 체크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집중해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뭐 IT 종목들이 워낙 강했기 네. 때문에 좀 약간 그 종목들 외군들에 있어서 네. 시장의 관심이 조금 어떻게 보면 뒷선에 좀 처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스맥스 뭐 다들 아시겠죠. 뭐 화장품 OEM 업체인데 최근에 견조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4만 원 뭐 하단에서 지금 4만 8천 원까지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시장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않고 올라왔는데 요인들은 상당히 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부터 중국 강주 공장 뭐 이런 가동 부분들 그리고 국내 공장 증설로 인한 모멘텀 그리고 일단 외국인의 지분율 자체 상당히 외국인이 최근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가파르게 매수세를 늘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었던 4만 5천 원 부근까지도 뭐 가볍게 안착을 하면서 일단 뭐 정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 뭐 어제 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2%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 가격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좋겠지만 48,000원 정도 매수 가격 설정하신다라고 했을 때 전고점 54,000원에서 55,000원 충분히 1분기 내에 뭐 한 3월 말이나 아니면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한 4월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덜 받는 내수 화장품주로 코스맥스 오늘의 관련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4월 말 정도까지 목표가 5,500원까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9일) 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사 재산 보전 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좌초위기에 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단계에 있는 용산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사항 등에 대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가계의 여유 자금이 9년 만에 가장 많았고 기업도 자금난이 개선됐지만 설비 투자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민간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부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방식을 무제한 정액제에서 이른바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 횟수당 징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주는 저작권 사용료는 1회당 3원 60전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좌초위기에 몰리면서 결국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의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사 재산 보전 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관련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며 법원의 서면 심사를 거쳐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 개발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자산관리회사 용산 역세권 개발의 지분을 각각 15.1%, 70.1%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사업이 악화일로를 겪으면서 지난 201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연결 회계 기준으로 362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는 1,314억 원, 자본금 총액은 508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258.7%에 달합니다. 회사 측은 경영 상태가 몇 년째 계속 악화되면서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 감사 결과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감사 보고서상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 주식은 개장 전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 앞으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는 좌초 위기에 놓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진행 단계에 있는 용산 사업의 개발 계획 변경, 실시 계획 인가 등 인허가 사항뿐 아니라 지난 15일에 코레일에서 협정을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측에서는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지가 변동되면 시가 발전 개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아울러 6월까지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성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 갈등 해소가 선행될 경우 코레일 측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토지주의자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결정되면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가 만기일은 오는 4월 21일인데요. 아울러 사업 부진의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의 부상 귀속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해 가계 여유 자금이 9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설비 투자에는 인색했다고 하는데요. 장기 불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민간 경제 활동이 그에 따라 많이 위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여유 자금은 86조 5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2003년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은 것입니다. 전년도 54조 9천억 원과 비교해 볼 때 31조 6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작년 가계의 소비가 부진한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특히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로 가계의 부동산 매매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여유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이어졌는데요. 가계의 자금 운용을 보면 신규 투입된 보험과 연금 등은 같은 기간 2011년 56조 6천억 원에서 2012년 89조 1천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반대로 주식 출자 지분 등은 같은 기간 5조 4천억 원에서 마이너스 8조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예금도 80조 1천억 원에서 57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경제활동 위축은 기업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기업의 자금 부족 규모는 59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개선됐습니다. 자금 조달은 이 기간 151조 3천억 원에서 127조 9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기업이 설비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유 자금을 쌓아놓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5월부터는 가수나 그리고 작곡자가 음원 스트리밍의 저작권료를 소비자가 음원을 내려받는 횟수를 기준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일부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방식을 무제한 정액제에서 이른바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 횟수당 징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주는 저작권 사용료를 1회당 3원 60전으로 책정했는데요.
기존에는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정액제에 따라 가입자당 1,800원 혹은 2,400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자, 실현자, 그리고 제작자 등 저작권 권리 3단체에 지급했습니다. 30원 60전이라는 저작권 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 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인 6,000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 1,000회를 감안해서 산출된 1회당 6원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 60%를 적용한 금액인데요. 이 가운데 저작자는 1회 이용당 60전 혹은 매출액의 10%, 실현자는 1회 이용당 36전 혹은 매출액의 6%, 제작자는 매출액의 44%를 가져가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기존 방식대로 월 정액 상품에 가입하거나 종량제 상품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이용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